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하철 노포대 모대라는 좀 요상한 제목이긴 한데 진짜 제목은 지하철 지연시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탈리안 BMT 팀이고요. 지하철이기 때문에 서브웨이를 오 BMT라고 했습니다. BMT는 모아즈 멋쟁이 팀이었나요? 여튼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19기 김보경입니다. 네. 저를 부디 웃기지 말아주시고요. 네, 우선 양해를 먼저 구할 거는 저희가 다 개발자 성향의 사람들이어서 디자인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어서 이제 귀엽고 이제 내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네, 디자인이 파격적이죠. 공식 자리에서 이런 디자인이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팀 구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기 MG 김가경, 김동진, 박재은, 이재준 이렇게 구성되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19기 분석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귀여움과 이제 웃음으로 저희는 승부를 보는 거죠. 네, 저희의 주제와 목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지연 시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했고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타임테이블 형태로 보통 지하철 시간표를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정적으로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철이 그 시간대 도착하는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운행 시간표의 신뢰도가 의심되어 이걸 실시간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신뢰도 측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와 운행 시간 데이터를 비교하는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서울시 실시간 지하철 운행 데이터, 이건 제가 앞으로 실시간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도착 시간표, 이거는 제가 앞으로 시간표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들을 AWS 서비스를 통해서 스크래핑하고 수집하고 ELK, 빅쿼리 등을 통해서 분석 및 시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럼 소스 데이터 설명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아까 실시간 데이터 혹은 실시간 운행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서울시 실시간 지하철 운행 데이터 API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API를 날리면 왼쪽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필요한 일부 데이터만을 갖고 와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오른쪽 같이 데이터를 호선, 날짜, 상하인 부분, 역 이름 등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표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와 시간표 데이터 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그 중에 시간표 데이터인데요. 시간표 데이터에는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 데이터를 스캐핑해와서 오른쪽과 같이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와 시간표 데이터 이 둘을 어떻게 가져오고 변환하고 적재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죠. 네,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소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적재하는 스크래퍼 파트입니다. 스크래퍼 파트 자체는 총 3개인데요. 공공 API를 요청하고 응답하고 처리하는 파트 하나, 그다음에 지하철 호선 정보 스크래퍼 하나, 당일 지하철 시간표 스크래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공 API를 요청하고 받는 파트는 아까 소스 데이터 설명드릴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1분 간격으로 해당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해당 데이터를 간략히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트랜스폼하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다음은 시간표 데이터였었죠. 시간표 데이터의 경우 네이버 지도의 역별 시간표 페이지에서 정보를 스크래핑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시간표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형식의 URL을 날리면 왼쪽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에서 전체 시간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역별 시간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스크래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 정해진 형식의 URL을 날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고 사실 이거를 공식 홈페이지나 뭐 철도사 이런 데서 시간표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유일하게 이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접근한 네이버에서는 자체적으로 역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코드가 굉장히 불규칙적이었었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1호선 오산역과 진이역, 그 다음 역이 송탄역인데 오산역 같은 경우에는 189, 그 다음에 진이역은 190. 근데 191번이어야 되는 송탄역이 1401번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외 케이스가 이 하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100번부터 1호선 소요선역이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신설된 신림선이 1400번대를 14,000번을 쓰고 있다는 정도만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100번부터 14,000번 안에서 711개의 역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 굉장히 굉장히 랜덤하죠. 일정한 경향성을 띠긴 했어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죠. 100번이 이제 1호선 시작이다. 그리고 신림선이 14,000번이다. 이 정도를 알면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는 역과 호선이 언제 신설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언제 폐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2만 번까지 잡아서 100부터 2만까지 계속 허리를 날려가지고 만약에 검색 결과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역 코드와 역 이름을 호선을 갖고 오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컨티뉴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역 코드와 역 이름 시간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기반으로 시간표 데이터에 접근해서 스크래핑 해오자라는 결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역 코드 스크래퍼를 돌려서 역 코드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호선에 어떤 역 코드가 있고 그 역 코드에 해당되는 역 이름은 무슨 역이다 라는 제이슨 파일을 만들면 그 시간표를 로딩해 와서 시간표 스크래퍼 안에 넣고 그 시간표 스크래퍼를 바탕으로 시간표 페이지에 접근, 스크래핑 해와서 오른쪽과 같은 정보를 스크래핑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 코드 스크래퍼의 경우 뷰리풀숲을 사용했었고요. 시간표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동적으로 해야 됐었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가 들어가야 하므로 뷰리풀숲과 셀레니움을 처음에 이용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코드를 로컬 환경에서 진행할 경우에 매우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매일 오전 5시에 약 4달간 매일 오전 5시에 30분 정도 코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로컬로 저희가 수기로 하게 되면 팀원 중 누군가는 항상 미라클 모닝처럼 오전 5시 아니죠 4시 50분쯤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파이썬 파일을 쉘 같은 걸 이제 돌려야겠죠. 그런 식으로 파이썬 명령을 해서 돌릴 수가 사실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했었고 저희는 AWS 서비스를 통해서 이 작업을 자동화하고자 했습니다. 코드를 AWS 람다 위에 올리고요. 이를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스케줄링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물은 JSON 파일 형식이었기 때문에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에 업로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AWS 람다 서비스의 한계점 때문에 한계점이자 리미테이션인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람다 서비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람다는 뭔가 컴퓨터나 서버 같은 걸 이제 통으로 쓸 수 있는 24시간 쓸 수 있는 걸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 15분 정도짜리 포렌 노트북 정도를 빌려준다라고 부정확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15분 안에 타임아웃이 있어야 되고 컴퓨팅 파워가 약 10GB 메모리 정도를 제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는 제가 한 번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3008MB 정도여서 3GB 정도도 안 되는 컴퓨팅 파워 안에서 15분 안에 코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그 파이썬 파일들 두 가지를 돌려보면 제가 이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10코어 CPU와 16GB 램에서 30분 이상 돌아가기 때문에 15분 안에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스크래퍼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파이썬의 멀티 프로세싱 모듈을 사용해서 병렬 처리를 했었고요. 시간표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역코드 스크래퍼와 시간표 스크래퍼가 있었죠. 시간표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셀레니움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크롬에 접속하기 위한 웹드라이버가 싱글 스레드만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적용을 못했었고요. 이 결과 이제 타임아웃은 15분 안에 코드가 다 돌아가긴 했으나
이제 람다 위, 제 로컬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람다 위에서는 OS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 개 실행시키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too many pages 하면서 OS 에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폐기를 하고 그럼 정말 그 람다가 아니라 EC2 같이 24시간 그러니까 30분 코드, 그러니까 15분 코드를 돌려야 되는데 24시간 서버를 빌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방법을 시작한 게 아예 코드 그 뭐죠? 랭귀지를 바꿔보자. 그래서 고 언어를 사용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를 사용해서 코드를 리팩토링 해봤는데요. 여코드 스크래퍼는 뷰티풀숲과 유사한 고쿼리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했고요. 시간표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고쿼리와 더불어 셀레니움과 유사한 이제 크롬D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를 짰습니다. 또한 둘 다 이제 고루틴을 활용한 경량화 스레드에서 병렬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코드는 타임아웃을 충족하면서도 OS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아서 람다 위에서 이제 코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성능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건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 파이썬 코드에서 고로 리팩토링해서 여코드 스크래퍼는 약 50배, 시간표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 약 62배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고루틴을 통해서 훨씬 더 낮은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으로 병렬 처리를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EC2가 아닌 람다를 사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의를 지느냐, EC2가 아니라 람다 같은 경우에 좀 더 비용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더 너그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버 EC2를 사용해서 서버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프리티어 안에서 람다를 사용해서 코드를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I/CD 파트인데 네, 시간표 스크롤러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퍼죠. 셀레니움과 비슷한 크롬DP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크롬 위에 프로세스를 띄워서 스크래핑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람다 위에서 결국에 크롬을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기 위해서 도커를 사용하기로 하였고요. 이를 위한 도커 이미지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사겸사 다른 스크래퍼들도 다 이제 도커라이즈 했었고요. 도커라이즈 하고자 했었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코드를 수정하면 뭔가 도커 이미지를 다시 로컬에서 빌드해서 AWS 다시 접속해서 람다 서비스 들어가서 클릭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귀찮고 실수도 많은 과정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CI/CD로 개선했는데 이제 GitHub 액션스를 통해서 GitHub 메인 브랜치에 푸시를 시키면 여기 보이는 네 가지 작업들이 다 자동적으로 수행해서 최종적으로는 람다 위에 새로운 이미지가 배포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파트인데 모니터링 파트라고 해도 가장 기초적인 에러 리포팅 정도만 구현하였고요. 람다에서 스크래퍼에서 오류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클라우드 워치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비스에서 알람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알람을 아마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토픽으로 그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토픽에 쌓인 메시지를 이메일과 슬랙에 보내는 형태로 에러 리포팅 프로세스를 구현했었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카톡방으로 알람을 보내는 거를 구현해 보려고 했는데 카톡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뭔가 일방적으로 에러 리포팅을 받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실패하고 이메일 정도만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파트이고 분석분들은 트랜스포머 하면은 그 트랜스포머를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니고요. 네, 스크래퍼와 공공 API를 쌓는 데이터는 우선 적재 자체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다른 뭐 ELK라든지 DNR, 빅쿼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데이터 형식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형식이라고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다른 S3 버켓에 적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플로우 차트가 트랜스포머의 동작 스크립트를 한눈에 이제 표현한 플로우 차트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ELK 스택 파트인데 우선은 ELK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ELK라고 하는 건 일라스틱서치, 로그스태시, 키바나를 줄인 말이고요. 우선 로그스태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데이터 소스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변환을 해서 엘라스틱서치에 맞게끔 이제 변환을 해서 엘라스틱서치에 던져주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엘라스틱서치는 검색 엔진, 그리고 키바나는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는데
도와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네. 네. 엘라스틱서치를 통해서 대용량, 원래 저희의 의도는 엘라스틱서치의 대용량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간 비교 연산과 분석을 위해서 ELK 스택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간의 비교 연산 자체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즉 파이프라인 내부 실행 과정은 로그스태시에서 S3의 데이터를 로드하고 전처리하고 엘라스틱서치에 전송하게 됩니다. 엘라스틱서치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키바나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실행 목표였었고요. 각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로그스태시에서 인풋으로 S3를 설정하고 S3에 있는 JSON 파일의 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인덱스 내부 구조처럼 맞춰서 재구성하고 엘라스틱서치에 전송하게 됩니다. 왼쪽 코드는 이제 로그스태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컨피그 파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엘라스틱서치 로그스태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에 전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엘라스틱서치에서 인덱싱을 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저희는 그거를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RESTful API를 통해서 HTTP 요청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데이터는 이제 각 인덱스는 약 20만 개의 요소를 담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상단 필터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와 시간표 데이터 두 개가 있었죠.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시각화를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 뷰를 생성을 했습니다. 각 데이터 뷰는 이제 약 6월달 우선 한 달 데이터 기준으로 사용했었고 6월달 한 달 기준 데이터가 약 600만 개 정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상단의 필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엘라스틱서치에서 키바나를 연동해서 다음과 같은 시각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엘라스틱서치를 도입한 이유가 데이터 간의 비교 연산과 분석을 위해서 도입을 했었다고 하는데 엘라스틱서치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뭔가 시간표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비교 연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페일을 했었고요. 허리DS로 이제 필드 간 비교 연산을 시도해봤는데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에 대한 저희의 결론은 엘라스틱서치는 필터를 이용한 빠른 데이터 검색이나 집계 연산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의도한 데이터 간의 대규모 비교 연산,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컬럼 간의 RDB 같은 경우에 컬럼이라고 하겠죠. 그 컬럼 간의 대규모 수리적인 비교 연산 같은 데는 적합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수리적인 비교 연산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 조건 하나하나를 직접 필터링 부분에 적어서 저희가 제출했어야 됐고요. 근데 그거를 600만 번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교 연산을 위해서 NoSQL 형식의 엘라스틱서치가 아니라 RDB 형식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을 도입하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글의 빅쿼리를 도입하자라고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대신에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는 저장된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데이터 자체를 기술하고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엘라스틱서치를 집중하자, 키바나를 집중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이제 저희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파트인 빅쿼리와 루커 스튜디오인데요. 빅쿼리는 구글이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고요. 루커 스튜디오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BI 툴입니다. 빅쿼리와 쉽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루커 스튜디오를 도입을 했고요. 파이프라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빅쿼리 옴니를 통해서 S3의 JSON 데이터를 빅쿼리의 테이블 데이터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빅쿼리 안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요. 그다음 병합하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요. 테이블과 컬럼 간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루커 스튜디오에서 연동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앞서 데이터가 두 종류 있었다고 했죠. 실시간 데이터와 시간표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 둘을 각각 전처리한 후에 이제 병합하는 프로세스를 지녔고요. 그 과정에서 테이블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안에서 그 도착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에서 이 시간대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역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도착했는지, 이미 떠났는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것과 이제 시간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이 친구가 이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한 결과를 어코드라는 컬럼으로 새로 추가해서 데이터를 병합한 후에 새로운 테이블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데이터와 비교해서 시간표 데이터와 비교해서 1초 이상 지연될 시에 0이고 그 외에는 1값으로 가지는 어코드 어코드 컬럼을 추가하였고요. 즉 이제 시간표 데이터에 맞춰서 지하철이 도착할 경우에는 0이고 1초 이상 지연되었을 때는 1로 설정하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풍부한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호선별, 시간대별, 요일별 운행 정확도 테이블을 추가 생성하였고요. 빅쿼리에서 만들어진 최종 테이블들을 루커 스튜디오와 연동하면 지금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지하철 도착 정확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각화 결과물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도출 및 시각화 파트인데 ELK와 빅쿼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ELK는 데이터 자체에 뭔가 기술하는 그런 시각화에 유리하다고 했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보면은 역의 개수를 보실 수 있는데 1호선이 가장 많았고요. 그 이후로 수인분당선, 경인중앙선의 역 개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진행했었는데 지하철 역별 열차가 지나간 횟수 자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지나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종로 3가와 모란역이 눈에 띕니다. 시간대별로 열차가 지나간 횟수도 저희가 시각화할 수 있는데 평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높았고 주말 오전 시간대가 가장 적게 지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쿼리와 루커 스튜디오 시각화 결과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정확도는 31%입니다. 그러니까 69%의 지하철이 1초 이상 늦게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클릭해서 특정 날짜의 정확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호선별 정확도인데요. 9호선과 2호선 같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호선이 유독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은 오히려 오전 6시에서 8시 출근 시간대가 가장 정확도가 높았고요. 새벽 타임 1시에서 4시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1시에서 4시가 가장 낮은 이유는 그 모수 자체가 지하철 자체가 적게 다녀서 조금 더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지하철 가장 정확하게 도착을 했었고 토요일이 가장 부정확하게 도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스택을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실시간 데이터, 그 다음에 600만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치가 600만 건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핸들링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각 스택에 대한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이 기술의 장점은 뭐고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파편화된 파이프라인의 통합 관리 솔루션이 부재했다는 뜻인데 파이프라인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에러 리포팅을 받아볼 수 있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고 뭔가 깃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었는데 못했던 점이 조금 더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부족한 부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